컨디션 좀 괜찮아요? 코인시장 근데 간반 어제 분위기. 간밤 미증시가 쉬었잖아요. 쉬었죠. 네, 그래서 쉬어가서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이슈가 없어서 얘네도 쉬었어? 네, 저희도 가격 변동성은 사실 크게 없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20%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 좀 별다른 재료가 없어서 관망세로 조금 진행이 됐는데 어제 코인쉐어스의 이 리서치 책임자인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오리와 같다.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유유자적하는 것 같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는 발을 막 휘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없어서 되게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거래량도 없어, 유동량도 없어, 뭐 다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좀 이런 세력들의 어떤 계략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이분이 그 게리 겐슬러 오시기 전에 미국 SEC 위원장이시거든요.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인데 어제 CNBC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데 언제까지 얘네가 미룰 수 있을지는 뭐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SEC는 분명히 SEC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며칠 전에도 JP 모건에서 이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해서 SEC가 ETF 신청서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 금융권이라던가 전 SEC 위원장도 이거 그냥 겐슬러가 혼자 시간 끄는 것일 뿐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앞뒤 맥락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TF 관련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까지 추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 기준으로 이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의 절반가량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현물 거래소에 비트코인 절반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비트코인 현물 출시되면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2004년에 금의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대요. 근데 그때 금 ETF 출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금의 시세가 2011년까지 금의 시세가 계속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도 ETF 출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 수요와 공급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공급을 주면은 수요는 이미 시장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ETF 신청만 해주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뭐 300억 달러까지도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그리고 또 번스타인은 투자은행이죠. 번스타인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다라고 좀 시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승인 이후에 알트코인의 ETF도 잇따라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선물 쪽 ETF 나와 있기 때문에 현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이더리움이나 여기서는 솔라나 폴리곤 이런 다른 알트코인의 ETF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뭐 예전에는 조금 개인이 이 사이클을 주도를 했어요.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뭐 캐시우드라던가 이런 큰 손들이 암호화폐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개인들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약간 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는 SEC와 관련됐다고 하면 리플이 될 수도 있고 ETF가 될 수도 있는데 SEC와 관련해서 그런 제도적인 움직임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 이런 주도형 사이클이 내년 3월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또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죠. 이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는 7.3%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덱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현물 위주의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위주의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크게 뭐 우리 거래량에는 뭐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서 함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각 코인별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비트코인은 좀 어땠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은 지금 다시 25,8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는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루 전 대비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도미넌스 또한 4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뭐 대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던 게 지금 도미넌스, USDT의 도미넌스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SEC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 SEC 행보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한 이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이 어쨌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다가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실망 매물이 우리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상승 채널 하단이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임이나 반등이나 호재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뭐 전략을 세우거나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조금 관망하는 게 필요한 자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캔들들이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는지에 대한 여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캔들 자체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뭐 전략을 취해보자면 지난주부터도 조금 동일하게 드렸던 제가 말씀인데 25,000달러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5,000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는지 혹은 그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빨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돌고래들의 주소수가 뭐 최대치를 또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주 동안의 비트코인을 15억 달러를 비트코인 고래들은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고래들은 상위 0.1% 주소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개 이상 정말 큰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은 지난 2주 동안 현재 구간에서 15억 달러를 축적을 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저점 매수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래들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거래량, 변동성 그리고 검색량까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삼중고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분석을 바로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검색하는 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변동성도 많이 없어서 현재 2019년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투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맞아요. 사실 이 비트코인이 시세가 좀 올라줘야지 그냥 개인들도 관심이 늘고 우리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 모이면 막 비트코인 얘기 다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다 요즘 무슨 얘기해? 저희만 얘기하죠. 저희 둘만 얘기하고 그런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코인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지금은 조금 이렇게 눌려있는 시간인데 봤듯이 뭐 고래들은 열심히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래들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원래 돼. 거인의 어깨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좋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아까 맛발대님도 오셨지만 자야이님, 최영희님, 우리 요 세 분들이 보니까 이 빠칭코에 이제 그러니까 감사하죠. 패밀리들. 네, 네, 요 분들은 또 패밀리로 우리가 묶어놔야 돼. 네. 이렇게 딱. 그러면은 뭐... 이 심적 부담으로 못 나가셔. 왜냐면 우리 책임감을 가자미에서도 그런 분들 패밀리로 몇 분 묶어놓으니까 안 나가시더라고. 좋다. 우리 이 세 분은 네, 패밀리예요. 이제 계속 가셔야 돼요. 네. 네. 자,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또 가볼게요. 알트코인 상황은 어땠어요? 자, 알트코인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SDC의 시가총액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코인마켓캡 통해서 현재 수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 변동성은 당연히 없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어느새 암호화폐 시총 6위까지 밀려온 상황인데요. USDC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미국 국채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거는 투자 목적보다도 다른 암호화폐 코인을 사기 위해서 혹은 디파이처럼 그러니까 예치 상품에 묶어 놓으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데 요즘 디파이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예치 상품의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심하네요. USDC를 예치하면은 연간 2.8% 이자를 준대요.
근데 국제 수익률이 지금 5%잖아요. 그렇기 안전자산을 때문에 들어가지 그럼. 네, 그리고 심지어 USDC보다도 국채는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그렇죠. 더 매력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예치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리플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 먼저 보자면 네. 전일 대비는 0.5%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여전히 0.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는 최근에 있었던 고점 대비는 가격 하락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이 스페이스 X에서 AMA라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랑 리플 재단 사람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리플의 기술 책임자가 ODL과 DEX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ODL은 이제 리플이 기업용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제품인데 ODL을 통하면은 사전에 리플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 수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은 국경 간에 바로 자금을 이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동성 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B2B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B2B 솔루션이랑 이 덱스, 아까 이야기했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SEC랑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합만 되면 앞으로 대규모 거래가 훨씬 더 리플을 그렇죠.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것도 투자자가 먼저 이제 너는 이런 거는 안 해? ODL이랑 덱스 합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의견 제시를 했을 때 리플 CTO가 우리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SEC 때문에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고 일단 이런 부분 자체를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리플 네트워크에 기대를 걸어볼 부분이 많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리플의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원화 가격으로는 이 동전주였던 리플이 한때 지폐까지 올라왔다가 그렇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그렇게 국내에서 이 리플을 사랑하고 거의 뭐 국내 김치코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이 리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한국은 팔고 미국은 샀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는 당시에 리플을 매수를 했고요. OKX나 업비트에서는 리플을 매도하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럴 것도 같은 게 너무 기다렸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오랫동안.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면 또 사자. 뭐 이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네, 너무 그치? 오랫동안 홀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샀어? 저는 미국인이었어요. 샀어. 저는 미국인의 피가 흐르나 봐요. 그것도 심지어 고점에서 사가지고 또 집회 갔을 때 신나서 어머 1,000원이잖아 사야지 하고 나도 샀는데 그때부터 얘 오르나 보다 해가지고 나도 샀거든. 저는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근데 저는 아주 쭉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냥 껌값을 사기 때문에 저는 충격이 별론데 왠지 많이 샀을 것 같네. 조금 크게 들어갔죠. 네. 아니 근데 우리 리플 믿잖아. 기술력 믿으니까 있고. 샀는데 그럼. 이렇게 바로 떨어질 줄 모르고 조금 추가 반등 나올 줄 알고 저는 이제 단투의 관점에서 잠깐 정말? 들어갔는데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대응을 전혀 못하고 다시 또 몰려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의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제 반대로만 하면 성공하실 그래, 거예요. 뭐 샀는지 뭐 팔았는지 꼭 네, 알려줘. 꼭 알려드릴게요. 그게 엄청난 이 투자 네. 우리에게는 네. 기회를 줄 수 있는. 제가 리플 네. 1,038원에 다 들어갔거든요. 풀매수 땡겼는데 지금 얼마죠? 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웃어야죠. 게 이 멘탈이 네. 정말 강해.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잖아요. 저는 인류이기 근데 때문에. 왜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니? 좋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정말 어쨌든. 어차피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네. 미국인이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